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이제 전북대학교 및 전북권역대학교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이끌었던 전북권 탄핵 반대 대학연합 대표 이세야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 설교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들어봤는데 그 스피커 성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 시국을 이제 쭉 바라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그 소리를 좀 많이 지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스피커가 되게 센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한번 소리 조금 낮춰서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가 진실을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칙과 법치를 지킨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및 전북권역대학교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 이끌었던 대표 이세야라고 합니다. 먼저 지난 전북연합선언, 그리고 호남연합선언, 그리고 제가 헌재 앞에서 쓰러졌던 날에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응원과 지원 그리고 격려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연사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수 뜨겁게.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우리의 신념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나라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원을 마비시키고 탄핵을 남발하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거대 야당에 의해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역사의 기점에 서 있습니다. 강한 결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배가 침몰하는 위기 앞에 주저하고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처음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종료되었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과연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해 알게 된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7차 변론 기일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무려 178회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 그들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하며 기어이 30번의 탄핵 시도를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취임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탄핵만을 외쳐왔고, 취임하자 정부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켜 드렸습니다. 의석수를 믿고 폭주하는 그 모습에서 대화와 타협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승남침을 시작으로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은 이제는 어르신이 되신 참전용사 어르신들과 한일의 별이 되어 전사하신 수많은 호국영령들의 목숨을 건 투쟁 끝에 휴전으로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6.25 그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쑥대밭이 되어버렸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전협정 이후에도 북한의 수많은 도발 행위로 인해 우리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당장 2000년만 봐도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대북 목함지뢰 사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리고 수많은 미사일 도발과 작년에는 오물풍선까지 북한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명백한 적국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야당에 의해 박탈되고 말았으며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 기능의 완전한 무력화를 위해 조사권까지 폐지하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 기능에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수사를 위한 검경의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국정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 중인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에 그대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이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해온 민주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국을 감시하는 국정원을 마비시키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의 아닙니까? 지난해 6월 부산 해군기지에서는 드론을 띄워서 미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 유학생들까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중국 공안 관계자의 연락처까지 발견되었고 이후 이들은 중국의 우수 공산당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에 대한 행위에만 적용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고자 하는 법안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첩법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헌재에서 기각되고 있는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려 30번의 탄핵을 진행할 때는 신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만 간첩죄 처벌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갑자기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그 이중적인 모습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민주당 정치인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우리 2030들을 보고 극우라고 쓰레기라고 악마라고 조롱해왔습니다. 저는 투표권이 생긴 이후부터 당신들을 지켜봐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당신들의 모습은 정말로 당신들이 한국인이 맞는지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사랑하는 정상적인 한국인이 대놓고 반미 침묵을 외치고 국정원을 마비시키려 들며 간첩법 개정안을 가로막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심지어 북한의 지령문에는 국정원의 해체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천안함 사건 당시에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자들까지 있었죠. 당시 문재인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천안함 피격 사건을 새누리당의 안보 무능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문재인 씨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적국의 도발 행위로 인해서 46명의 대한민국 군인이 사망했는데 이게 지금 보수정당의 안보 무능 때문이라고요? 당신은 그 똑같은 말을 천안함에서 전사한 우리의 전우이자 선배들의 앞에서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문재인이 판문점 회담 당시 김정은에게 넘긴 그 USB 안에 담긴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여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USB 속에 담긴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정말 충격적이지만 만약 그게 국가기밀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휴전 상태인 이 나라에서 적국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넘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적행위 아닙니까? 과거 통진당이 왜 해산을 당했습니까? 북한을 위한 이정민 내란 행위를 준비하다가 국정원에 의해 적발되어서 해산당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할 짓이 맞습니까?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240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말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해당 행사의 식사 메뉴판에 들어있던 사진들 중에 문재인이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던 것이죠. 적국의 도발 행위로 인해 전사한 이 나라의 영웅들의 유가족분들을 모셔다 놓고 그 도발의 주체였던 적국의 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 맞습니까? 북한의 김씨 일가 때문에
우리나라는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전우이자 선배들을 무참히 공격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저는 이런 자가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누구나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측근들이 벌써 몇 명씩이나 죽어나갔고 이미 전과 4범씩이나 되는 분이라 그런지 발언의 필터링도 없어 보이십니다. 이재명 씨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긴 그 정도로 위선적이니까 민주당 대표식이나 하시는 거겠죠? 당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고발하고 조롱하며 협박하는 그 역겨운 모습이 당신들의 실체니까요. 또 이재명 대표님 대북송금으로 재판받고 계시죠? 우리 존경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님, 대북송금 재판에서는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법관 기피 신청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간첩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재판 지연하려고 쓰던 방식인데 이걸 똑같이 쓰고 계시네요. 이재명 대표님 쫄리세요? 결백하시면 시원하게 재판받고 결백함을 증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발언도 하셨었죠?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씨, 우리나라를 침략한 북한의 수괴들이 도대체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이 진짜 한국인이 맞습니까? 이딴 짓거리를 해온 당신들 도대체 척부이 간첩들과 다를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 나라를 이끌고 간다는 놈들이 대놓고 위선이나 떨면서 이 땅의 자유를 먹지를 하고 간첩이 날 법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겁니다. 저는 얼마 전 의정부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에서 우연히 6.25 참전용사 어르신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만약 참전용사 어르신들께서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호국 명령들께서 이러한 현실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당명에 민주를 붙여놓은 거대 야당이 저 북괴놈들에게 돈이나 퍼주고 대통령이란 자가 저 북괴놈들에게 국가기밀을 넘긴 사실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다 호국 명령들께서 알게 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인이란 짓이 맞습니까? 지난번 서울대학교와 이화여대 그리고 한국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당시에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일명 대진연이 반대 시국선언의 진행을 방해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진연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대표적인 행적 몇 가지를 언급하고 가자면 미대사관에 무단 침입하여 방위비 분담금 반대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전적이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를 겨냥한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였으며 용산 대통령실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일부 회원들은 김정은을 존경한다며 대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아주 대놓고 반미 친북 성향을 드러내는 집단입니다. 그런 자들이 최근 타대학의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서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놓고 적국의 수장을 찬양하고 있죠. 저는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꼭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광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었고 당시 맞은편에서 찬성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이 생겨 찬성 집회 측을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미를 외치는 사람,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팻말을 든 사람,
과거 이적 및 내란 행위로 인해 헌재에서 해산을 당했던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현재 간첩들이 대거 적발 중인 민주노총 등 앞서 언급한 민노총 간첩 사건의 공소장 전문에서 등장한 북한의 지령처럼 반미, 반일, 친북을 외치는 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직접 보고 나서야 왜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탄핵에 찬성하시는 여러분이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왜 우리가 탄핵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단 한 번만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전부 다 귀찮고 찾아보기도 싫다면 과연 어떤 집단이 찬성 집회 현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집단이 반대 집회 현장에 회방을 놓고 있는지 그것 하나만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제가 오늘 한 이야기들 모두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저 위선자들은 우리들을 극우라고 쓰레기라고 조롱하지만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그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탄핵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물론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그를 직무복귀시킨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침몰 위기에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만약 정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저런 반국가 세력들이 득세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다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귀찮다고, 모른다고, 관심이 없다고 그냥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 사이에 저런 반국가 세력들이 득세하게 된다면 이 자유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은 정의와 진실에 있으며 그것이 항상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언제나 우리 국민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서 나오는 꺾을 수 없는 진실된 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고하고자 합니다. 저희 전북선언 이후에 호남 지역에서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좌파에 대항하는 단체를 만들어 보고자 현재 전북 탐반 대학연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혹시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북 탐반 대학연합 채널에 정보란에 있는 계좌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채널에서는 전북연합의 이제 이전 집회 연사 영상들을 함께 편집해서 올리고 있고요. 이후에도 본 채널을 통해 저희들의 세력을 키워서 단체를 만들고 오프라인 활동까지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회 전북대 재학생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10학번 졸업생 윤찬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거대 야당은 무려 29차례에 걸쳐 정부의 장관과 고위 관료,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강행하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또한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법 집행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필수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영원으로 만들어 국가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내란과 연계시키려는 선동적인 프레임을 조장하며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불법으로 영장을 청구했고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가득 찬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절차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여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마저도 불법적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탄핵 소추를 강행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한
곽정근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곽정근 회유 녹음본이 폭로되면서 번복되었고 사기 탄핵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 제1차장 홍장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그가 제출한 체포조 명단이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는 지렁이 글씨로 작성되었다가 이후 명확한 명단으로 둔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진 문서 감정원의 필적 감정을 진행한 결과 해당 문서의 필체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명백한 조작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전혀 납득할 수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조작된 직무를 내세우며 탄핵을 강행한 거대 야당의 행태를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25년 3월 7일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던 우리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 구속기간의 부당성 등 세 가지 이유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기품도 잠시 법원의 즉각 석방 명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려온 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3월 8일 오후가 돼서야 비로소 구치소에서 나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하루 늦어진 이유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하 특수본이라 부르겠습니다. 특수본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항명하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대검찰청 지휘부가 구속 취소를 결정을 존중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본은 이를 거부하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 나아가 구속 취소 판결을 내린 중앙지법 주기현 판사가 아니라 이를 존중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마치 화는 나는데 형한테는 못 돌릴 거야! 만만한 동생을 희생양 삼아 분풀이하려는 비겁한 행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왜 중앙지법을 직접 겨냥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을 탄핵 대상으로 삼는 걸까요? 이는 그들이 이재명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대한 도전을 피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을 접수한 지 98일 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의 의견으로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은 총 29건에 이르고 그중 16건은 철회되거나 폐기되었으며 4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은 단 13건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등 심리가 진행 중인 5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탄핵안이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이런 줄탄핵으로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 공백을 초래하며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몇 달간 직무가 정지돼 있었던 공직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국민께 삿대질하며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몸 조심해 라는 심각한 내란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의 정당이 맞습니까? 북한과 중국의 간첩들과 결탁하여 이재명 방탄과 공직자 직무 정지를 목표로 탄핵을 남발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광주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어가는 탄핵이 정말 헌법을 소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최재 감사원장의 결정문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이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비슷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치적 목적이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감사하고 이재명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장과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29번이나 탄핵 남발하는 것이 정말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입니까? 계란 맞았다고 애국 시민들의 시위를 해산시키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국과수에 계란을 감식하고 계란 던진 놈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국민들에게 삿대질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저 모습이 실체도 없는 암살 위협에 방탄조끼 입고 몸 조심하라는 망언을 내뱉는 야당 지도자의 모습이 정작 헌법 수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결정문에서 나온 말은 탄핵이 계속해서 남발될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그것을 묵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 됩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하나 최재 감사원장이 직무 정지가 된 이후에 감사원에서 벌어진 일을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왜 그렇게 감사원장을 탄핵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재 감사원장이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되자 그 자리에 조은석이라는 인물이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조은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최재 감사원장을 찍어내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알박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조은석 권한대행은 감사원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직권 재심이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이 의결한 감사 보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 용산 이전을 부실 이전으로 결론 짓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최재 감사원장이 직무를 정지당한 후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다시 하라는 내용의 감사 요구안을 처리해서 감사원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최재 감사원장의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검사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고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안건을 국가인권위에 올린 김영원 인권위 상임위원, 야권이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류희림 방신위원장을 감사하라는 요구도 감사원에 보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최재 감사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이 현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감사 내용을 청부 감사를 통해 진행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다음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될 중대한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의 부패와 부정선거의 의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2월 27일 감사원은 선관위 현직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선관위 내에서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가족을 채용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경력 경쟁 채용에서 그 특혜가 주로 발생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인사 및 채용 담당자들은 위법하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부정 채용을 했고 2013년 이후 무려 878회에 걸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하면서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관에서 어떻게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썩어버린 선관위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둥인 선거를 관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편을 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권한이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해명 아닙니까? 헌법기관이 가족회사라니,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직입니까? 맞습니다. 수많은 취준생들이 공시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며 준비하는데 선관위에는 가족이 있다고 겨우 수능 5등급짜리한테 기회를 빼앗겨준 민생들의 노력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선관위는 모든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화웨이망을 사용하고 서버를 리스하고 해킹 당하기 좋게 1, 2, 3, 4의 비밀번호를 가진 부실한 보안의 전자 개표기, 부정선거 의혹의 검증을 거부하는 선관위를 이대로 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어떻게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가 부패하여 썩어버린 이 상황을 도대체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누구도 이들의 비리를 견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까? 내 소중한 한 표가 약탈당해도 약탈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한 부패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증거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3월 2일 이영돈 TV에서는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수학적인 증거로 제시했으며 그 실체를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영상은 부디 꼭 시청해 주십시오. 선관위는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회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서버와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고 모든 논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소불위 거대 야당의 국회를 등에 업고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선관위를 해체하고 앞으로의 선거는 당일 투표, 당일 개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가 더 이상 의혹과 불신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제는 철저하게 검증하여 바로잡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거대 야당의 제왕적 국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에게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면서 공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었다면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통령과 거대 야당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바로 제왕적 거대 야당의 국회 권력 남용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행동하며 불법 체포와 구금, 우클릭, 좌클릭, 거짓과 껌수, 내로남불, 사기 탄핵 소추를 밀어붙여왔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거대 야당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 헌법이 얼마나 그들을 제어할 수 없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제왕적 권력을 견제하고 국회 권력 남용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22대 국회가 해산되고 개헌을 통해 국회를 재정비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해산되더라도 만약 헌법상 국회를 견제할 도구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줄탄핵, 행정부 마비, 국가 전복 시도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못된 권력을 도구로 악용하는 국회를 개헌을 통해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제왕적 권력의 남용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적 행위로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 이후 국회의 권한을 재정비하고 권력의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22대 국회를 해산하고 개헌을 통해 더 나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와 호남을 사랑하는 상식파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호남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결코 반국가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운동권 정당의 사기와 선동에 속아 넘어갔던 순수한 상식파 국민들일 뿐입니다. 사실 이미 많은 호남의 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은 민주당과 너무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비판하면 탄압당하지만 한 사람이 열이 되고 열이 천이 되고 천이 만이 된다면 더 이상 민주당의 겁박과 폭력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광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단합된 목소리와 비판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불같이 저항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도덕과 법치를 중히 여기고 사유재산과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고 견제와 규정을 통해 제한된 정부를 지향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광주와 호남인들이여, 한 명을 얻은 민주당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 명이 100이 되고 100이 천이 만이 된다면 민주당의 협박과 폭력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민주화 5.18의 탈을 쓴 반국가 세력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속임수와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모여 자유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광주와 호남의 여러분,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윤찬영 전북대 졸업생 감사드립니다.